제발 가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바마마 어디 가십니까? 저도 데려가세요.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독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4살배기 작은 아이의 애원 섞인 울음이 텅 빈 전각을 울렸지만 골룡포를 벗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패주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셨지요. 굳게 닫힌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의지에 바라본 전하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무게에 짓눌린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떨구셨습니다.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았던 당에 대신 소복을 입은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롭던지요. 마마께서는 곧 다가올 이별을 직감한 어린 딸을 품에 끌어안고 작은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아가, 내 가여운 아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아기씨가 들은 어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폐위가 무엇인지 유배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는 아기씨는 그저 제 아비와 어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고 서러웠을 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평생을 궁에서 살아온 저 같은 늙은이의 심장마저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결국 전하께서는 단 한 번도 따님을 돌아보지 못하신 채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그 육중한 소리는 한 왕가의 비극적인 몰락과 이제 막 피어나던 한 생명의 기구한 운명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 아이의 운명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겠어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하와 중전마마께서 떠나신 후 아기씨는 며칠을 앓았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아바마마와 어마마마를 찾았고 그 작은 입으로 헛소리를 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요. 겨우 몸을 추스른 아기씨를 데리고 저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했던 옹주마마의 신분을 지우고 그저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씌운 채 낯선 땅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수레는 며칠 밤낮을 달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깊은 산골 마을에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죠. 높고 화려한 궁궐의 담장 대신 나지막한 흙담이 우리를 맞았고 웅장한 전각 대신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기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집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아기씨의 세상은 그 작은 초가집과 그 앞의 마당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씨에게 더 이상 상궁이라 부르지 말라, 그저 할미라 부르라 일렀습니다. 행여나 아기씨의 말투 한마디, 몸가짐 하나에서 귀한 신분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평범한 시골 아이처럼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왕실의 피가 흐르는 아이의 기품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법이더군요. 아기씨는 또래 아이들처럼 흙장난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루에 얌전히 앉아 궐이 있었을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드리워진 짙은 슬픔과 외로움은 4살배기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지요. 혹여나 누가 볼세라, 누가 들을세라 저는 아기씨를 집안에만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세상은 아기씨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아기씨는 그런 저를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고요한 침묵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갔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 떼쓰는 것조차 잊어버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든 아기씨의 얼굴을 쓸어보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여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비록 폐위된 왕의 딸로 태어나 부모와 생이별하고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웃는 날이 오기만을요. 그렇게 아기씨의 세상은 오직 저 하나뿐인 채로 적막하고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궁을 떠나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든 지도 어느덧 3번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세상은 우물 안처럼 좁고 시간은 멎은 듯 더디게만 흘렀지요.
담장은 높았고 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4살 작은 아이가 뛰어놀기엔 더없이 넓은 마당이었지만 그 너머의 세상을 모르는 아이에게 마당은 그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아이의 곁을 맴돌며 혹여나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화려했던 지난날의 편린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치게 할까 매 순간을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씩씩했지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종알거리다가도 이내 혼자서 흙장난을 치고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과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어찌 제가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는 유독 담장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돌틈 사이로 겨우 비집고 나온 이름 모를 풀잎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담벼락에 작은 귀를 바싹 대고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지요. 아마 담장 너머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찼고 스산한 기운이 온 집안을 감돌았지요. 아이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알록달록한 헝겊 조각을 엮어 만든 작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밤을 새워 만들어준 아이의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공을 하늘 위로 던지면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잠시 머무는 듯 하다가 이내 아이의 품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척이나 재미있는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것도 잊은 채 까르르 웃으며 공놀이에 여념이 없었지요.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힘껏 던진 공이 하필이면 바람을 타고는 높디 높은 담장을 훌쩍 넘어버린 것입니다. 아 하는 아이의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동그래진 눈으로 담장 너머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게로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저는 아이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찾아주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이의 상실감은 어른의 몇 마디 위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는 훌쩍거리며 굳게 닫힌 대문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자신의 공을 주워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혹여나 낯선 이의 눈에 띌까 싶어 아이를 안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이 외진 곳에 찾아올 리가 없는데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는 아이를 제 등 뒤로 급히 숨기고는 저 역시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5살은 더 많아 보였을까요?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고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몸에 꼭 맞는 옷차림새가 분명 평범한 시골 아이는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손에는 아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오색 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공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문틈 사이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도 이 아이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하지만 소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길고도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와 굳게 닫힌 문 아래의 작은 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공을 그 틈으로 스르르 밀어 넣었습니다. 대구르르. 작은 공은 마당 안으로 굴러들어와 아이의 발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 등 뒤에 숨어 있던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소년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공을 돌려준 소년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춘 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렸던 작은 아이와 그 세상을 되찾아준 낯선 소년이 말없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의 눈빛에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어떤 연민과 책임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고, 아이의 눈빛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향한 그 눈빛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왔던 길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소년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한참이나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치에 놓인 공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꼭 껴안았지요. 그날 이후 아이는 변했습니다. 여전히 마당에서 혼자 노는 것은 같았지만 이제는 틈만 나면 담장 너머를 힐끔거렸고 대문 틈으로 세상을 엿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것이 새로운 불안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눈동자에서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된 생기, 세상에 대한 작은 호기심의 불씨를 차마 꺼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른 척 아이의 작은 비밀을 지켜봐 주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 어찌하여 이곳에 나타났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멈춰있던 아이의 세상에 담장 너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날,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모시는 아가씨의 세상은 4살적 기억에 멈춰 있었습니다. 담장 안이 세상의 전부였고 저는 그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소년이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가씨도 매일 같은 시간에 담장 너머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그림자를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두 아이의 조심스러운 만남은 뒷마당에 낡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뽀얀 먼지가 쌓인 마루와 반쯤은 덩굴에 뒤덮인 창이 있는 곳. 그 잊혀진 공간은 기이하게도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두 아이에게 가장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곳에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의 세상은 담장 안이었지만 소녀는 그 담장 너머의 세상을 글자로 옮겨와 아가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하늘입니다. 소년의 나직한 목소리가 먼지 쌓인 별채의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는 하늘 천자를 종이 위에 그려 보이곤 창밖의 푸른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이 쓴 글자와 진짜 하늘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그 작은 눈에 세상이 하나 더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훗날 어떤 파도를 몰고 올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얼굴에 떠오른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기와 호기심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둘만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녀는 글자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아가씨는 세상에 처음 눈을 뜨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결코 평범한 사제지간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작은 손에 쥐어진 붓은 자꾸만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녀는 말없이 다가와 아가씨의 등 뒤에 자리 잡고 앉아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아가씨의 자그마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한 팔로는 아가씨의 어깨를 감싸 앉듯 자세를 잡아주었지요. 순간 아가씨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낯선 사내의 온기가, 그것도 저리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년의 숨결이 귓가에 고요히 내려앉고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오자 아가씨는 이내 긴장을 풀고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손 안에서 아가씨의 손은 마치 제기를 찾은 듯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머금은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며 내는 서걱거리는 소리. 두 아이의 얕고 고른 숨소리.
그리고 소년의 가슴에서 울리는 나직한 심장 소리까지. 그 작은 별채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숨결이 다른 이에게 닿고 한 사람의 체온이 다른 이에게 스며드는 지극히 내밀하고도 은밀한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 애써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아이의 정수리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가씨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유려해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어려운 시구도 곧잘 따라 쓰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별채에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글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글자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자를 가르칠 땐 드넓은 강가에 저녁 노을이 지는 풍경을, 꽃 화자를 가르칠 땐 흐드러지게 핀 꽃밭 사이를 거니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눈앞에 펼쳐 보이듯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턱을 괜 채 소년이 그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별을 담은 것처럼 반짝였지요. 아가씨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꾸는 무서운 꿈 이야기,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느꼈던 작은 기쁨, 그리고 아주 어린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따스했던 부모님의 품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소녀는 단 한 번도 아가씨의 말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한 눈으로 아가씨를 바라보면서요. 어느새 그들에게는 말없이도 통하는 둘만의 언어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면 소녀는 아가씨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람에 대한 시 한 구절을 읊어주었습니다. 소년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히면 아가씨는 그에게 무거운 시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작은 손으로 그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눈빛만으로, 작은 손짓만으로, 스치는 옷깃의 소리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아는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조차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온전히 둘만의 견고한 세상이 그 비밀의 화원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엇보다 단단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언어는 사랑이었고 서로를 향한 연민이었으며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담장 아래 수줍게 핀 난초의 향기가 서늘한 밤 공기를 타고 넘어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멀찍이 서 아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제 눈에 아가씨는 언제나 지켜주어야 할 작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가녀린 목선과 동그랗던 어깨가 고운 곡선을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에선 어린아이의 분양 대신 은은한 여인의 향취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아가씨는 유독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얀 소복 치맛자락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고 단정히 빗어 묶은 머리칼 몇 가닥이 애틋하게 흘러내려 뽀얀 뺨을 간지렸습니다. 아가씨의 시선은 늘 그랬듯 담장 너머 그분이 오실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제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야 늘 있는 일이었지만 그분의 그림자가 뜰에 드리워지는 순간 아가씨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훌쩍 자란 키의 어깨는 듬직하게 벌어지고 소년의 앳된 흔적은 사라진 채 서늘한 남자의 기품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아가씨의 목소리는 달빛에 젖은 이슬처럼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많이 기다렸느냐? 도련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자 아가씨는 기다렸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늘 만나던 후원의 작은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혹여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연못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을 테지만 어찌된 일인지 둘 사이엔 말없이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만 가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들이 그 침묵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늙은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참 많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러게나. 곧 비가 오려나 보다. 도련님은 무심한 척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별을 향해 있는 듯 하면서도 아주 잠깐씩 연못에 비친 아가씨의 얼굴을 향해 머무르곤 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더욱 투명해 보이는 아가씨의 뺨, 조그맣고 붉은 입술, 그리고 그분을 닮고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를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 별은 유독 밝네요. 꼭 도련님 눈빛 같습니다. 아가씨의 말에 도련님의 어깨가 흠칫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늘 당당하고 흔들림 없던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말 한마디에 소년처럼 당황하는 모습은 저 역시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그분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어진 귓불을 감추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연못의 수면 위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가씨는 장난기가 동했는지 연못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물속에 비친 달을 손으로 건져보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딘 아가씨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물속으로 빠지려는 찰나 도련님이 번개처럼 아가씨의 허리를 휘어감아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도련님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였고 도련님의 팔은 아가씨의 가는 허리를 보호하듯 굳건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아가씨의 어깨가 작게 떨려왔습니다. 서책의 묵향과 섞인 그분만의 서늘한 체향이 아가씨의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아가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도련님의 옷자락만 꼭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도 풀벌레 소리도 심지어 달빛마저도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련님은 천천히 아가씨의 어깨를 잡고 몸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감았던 팔은 풀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단단히 끌어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아가씨의 뺨을 타고 흐른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고 애틋하던지 지켜보는 제 가슴이 다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어린 동생을 아끼는 마음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내가 한 여인을 향해 품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은밀한 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그것을 느낀 것이겠지요. 천천히 고개를 든 아가씨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렁그렁 맺힌 눈물 속으로 오직 자신만을 담고 있는 도련님의 깊은 눈동자가 비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기 어린 눈빛도 스승과 제자로서의 존경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갈망하고 탐하는 낯설고도 뜨거운 시선이었습니다. 그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세상의 전부임을, 서로의 숨결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버린 한 쌍의 사내와 계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시작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은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만이 교교히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저는 잠 못 들고 뜰을 서성였습니다. 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흙냄새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짙어지는 치자꽃 향기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제 마음이 어지러워 그리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가씨께서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행여 몹쓸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아가씨의 작은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 마음속으로 그리 가시지 말라 수백 번을 되뇌었던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의 작은 정자로 향하는 좁은 돌길이었습니다.
달빛에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발 제 예상이 틀리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지는 그 미묘한 공기의 흐름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동백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늙은 상궁의 못된 버릇이지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될까 두려우면서도 아가씨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정자에는 정말로 아가씨와 그분이 계셨습니다. 나란히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자 난간에 아가씨가 위태롭게 걸터 앉아 계셨고 그분은 몇 걸음 떨어진 기둥에 기댄 채 묵묵히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제가 지금껏 겪어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늘 아가씨를 향해 있던 그 단정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날 밤은 유독 뜨겁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사람처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가씨의 모든 것을 그 눈에 담고 있었지요. 아가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줍음에 고개를 떨구고 계시면서도 이따금씩 몰래 들어 올리는 시선 끝에는 오직 그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분이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보시지요. 나직하고도 조금은 젖어있는 목소리. 그것은 명이 아닌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을 등진 아가씨의 하얀 소매자락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 몇 걸음이 마치 온 생을 건너가는 것처럼 길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가씨가 바로 앞에 멈춰 서자 그분은 기대고 있던 기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아가씨의 뺨을 감쌌습니다. 놀란 아가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그분의 따스한 손길에 안도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아이가 아니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승과 제자로 오라비와 누이로 혹은 그저 담장을 사이에 둔 벗으로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한 고별사 같기도 했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 섞인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아가씨는 대답 대신 그저 그분의 눈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커다란 눈동자에는 그분과 달빛과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연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아가씨를 온전히 덮었고 이내 망설이던 두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두 사람의 시간만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짝 닿는가 싶더니 이내 짙고 뜨거운 숨결이 섞여들었습니다. 아가씨의 작은 손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 그분의 단단한 팔뚝을 조심스럽게 그려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커다란 손은 아가씨의 가녀린 뒷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혹여라도 이 꿈 같은 순간이 부서질까 애지중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단순한 연모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위험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맹세와도 같았지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신분도 앞날에 들이온 짙은 그림자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붉게 상기된 아가씨의 뺨과 가쁘게 오르내리는 어깨, 그리고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그분의 눈동자. 그 모든 것이 방금 전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룻밤의 입맞춤으로 인해 두 사람의 세상은 송두리째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금지된 사랑의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백나무 뒤에 숨어 저는 그저 두 아이의 위태로운 행복을 위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도성에 다녀오신다며 자리를 비운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온종일 뜰 앞을 서성이며 너클 놓기 일쑤였지요. 말수가 부쩍 줄고 수라상에도 좀처럼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텅 빈 담장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작은 어깨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서늘하게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유일한 벗을 향한 그리움이라 여겼지만 16해를 맞은 아가씨의 눈빛 속에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잠자리를 보아드린 후 잠시 부엌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었을 때 아가씨가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에 저는 걸음을 서둘러 아가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차마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거처,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재였습니다. 평소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 그곳의 문이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달아빠진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촛대 하나에 의지한 어스름한 서재 안 우리 아가씨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아가씨는 그분의 서책 하나하나를 소중히 쓸어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분이 쓰다만 붓을 어루만지고 아직 온기가 남은 듯한 벼루를 매만졌습니다. 그 모든 몸짓 하나하나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서재 안은 그분만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진한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나던 옅은 난초 향기였습니다. 아가씨는 마치 그 향기에 취한 듯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면 늘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던 뺨이 지금 이 순간에는 창백한 달빛 아래에서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가씨는 그분이 가장 가까이 두고 보시던 책 한 권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그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책장에 얼굴을 묻고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지켜보기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행위를 훔쳐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서재의 모든 공기를 자신의 폐부 깊숙이 가두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채취가 벤 책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의 그림자라도 껴안고 있는 듯 애처롭고도 아찔했습니다. 저러다 그분이라도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저러시는가.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차마 그 평온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가씨가 품에 안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는 이번에는 그분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분이 미처 끝내지 못한 시구들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분의 필체를 홀린 듯이 더듬었습니다. 힘있게 내려 그은 획 하나 부드럽게 흘러가는 곡선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마치 그분의 손을 잡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사내에게 보내는 애끓는 연정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씨의 마음이 제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져 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그분이 걸어두었던 도포에 다가갔습니다. 차마 옷을 만지지는 못하고 그저 옷자락 가까이에 서서 코끝으로 향을 맡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아가씨의 작은 몸을 온전히 감싸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에 아가씨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들켜버린 아이처럼 겁에 질린 눈. 하지만 이내 그 눈동자는 짙은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아가씨의 뺨은 달빛 아래에서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걸음걸음마다 짙은 묵향이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아가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서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옷자락에 희미하게 밴 낯선 향기를 맡고 또 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세상 그 어떤 향보다도 진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은밀한 향기는 이미 두 사람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밤이슬을 맞으면서도 차마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담장 너머 후원에 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 늙은이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께서 어느덧 16, 이제는 그저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해맑은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우수와 아무도 모를 고귀한 혈통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피어나는 꽃과 같았지요. 그리고 그 꽃의 유일한 바람이자 세상이었던 그 도련님. 어느덧 훤칠한 사내의 태가 나는 그분은 아가씨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연모의 정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모른 척, 보지 못한 척 낡은 기둥에 등을 기댈 뿐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시간은 이 늙은이가 감히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요한 정적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데 어쩐지 그날 밤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늘 아가씨의 이야기에 다정히 귀 기울이던 도련님께서 무겁게 입을 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께서도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셨는지 불안한 듯 옷고름만 매만지고 계셨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제 가슴도 덩달아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작은 다툼이기를 그리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도련님께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자그마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것은 필시 평범한 물건이 아닐 터. 아니나 다를까 도련님께서는 결심한 듯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낭자. 그 한마디에 아가씨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자그마한 옷가락지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인 듯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빛깔만은 티 없이 맑고 영롱하여 한눈에 보아도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것은 제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님의 유품이라니요. 사대부 가문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역사이자 한 여인의 삶이었으며 아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귀한 마음의 징표였습니다. 저것을 아가씨께 주시려 하다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하게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년의 풋사랑을 넘어선 한 사내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달빛에 반짝이는 가락지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기쁨이었을까요? 혹은 두려움이었을까요? 낭자의 손을 잠시 제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가씨께서는 망설였습니다. 가녀린 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언약.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맹세. 하지만 이내 아가씨께서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에는 눈앞에 도련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도련님은 경건한 몸짓으로 아가씨의 희고 가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옷가락지를 들어 아가씨의 네 번째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끼워지는 순간 저는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만의 혼례가 치러지는 듯 했습니다.
증인이라곤 밤하늘의 달과 소리 죽여 눈물 흘리는 이 늙은이뿐이었지요.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도련님은 가락지가 끼워진 아가씨의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입맞춤은 뜨겁기보다 오히려 서글펐고 그렇기에 더욱 애틋했습니다. 제 세상은 이미 온전히 낭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가락지를 보며 세상이 뭐라 하든 제가 낭자의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간청이 아닌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온 생을 걸고 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한 사내의 흔들림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아가씨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도련님의 손등 위로 번졌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락지가 끼워진 자신의 손과 그 손을 소중히 감싸 쥔 도련님의 손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대답이 담겨 있는지를요. 당신만이 나의 세상이며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소리 없는 절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소리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담장 너머의 작은 후원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도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엿보아서는 안 될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아가씨의 손가락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을 옷가락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표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위태로운 언약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시리도록 벅차올랐습니다. 부디 저 아이들의 사랑이 저 맑은 옥처럼 영원하기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난히 교교하던 달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가씨의 작은 방 창호지 너머로 스며든 달 그림자가 꼭 떠나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짐이라 할 것도 없는 작은 보퉁이 하나, 그 속에는 제가 챙겨드린 두툼한 옷가지 몇 벌과 비상시를 위한 놀이개가 전부였지요. 아가씨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4살적 이 외딴 곳으로 처음 오시던 날처럼 그저 꾹 다문 입술만이 작은 아이의 모든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슬픔보다는 단단한 결의가 어린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랑이겠지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 말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각, 우리는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동무였고 발소리를 죽인 채 걷는 흙길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가씨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약조의 장소로 향하는 내내 아가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지난 10수년의 세월이 담긴 그 작은 초가를, 그 안에 묻어둔 슬픔과 외로움을 미련 없이 등지고 나아가는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커 보이던지요. 한참을 걸었을까 비릿한 바다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이내 쏴 하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난생 처음 보는 밤의 바다였습니다. 검은 비단처럼 펼쳐진 수면 위로 은가루를 흩뿌린 듯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그분께서 서 계셨습니다. 바위 위에 홀로 서서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던 그는 우리가 다가오는 기척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가씨를 향한 그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담은 듯한 깊고도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제 손을 놓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맨발로 희고 고운 모래를 밟으며 달려가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나비 같았어요. 그분 역시 성큼성큼 다가와 아가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세상의 끝에 단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서로를 깊이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 두 분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는 것만 같아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가씨를 품에서 놓아준 그가 아가씨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무서웠느냐?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인데 무서울 것이 무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도련님이 저의 세상인 것을요. 아가씨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질 듯 가냘팠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그분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가씨의 이마에, 콧등에, 그리고 뺨에 차례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경건한 몸짓이었지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세상이다. 너의 하늘이고 너의 땅이며 너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맹세는 밤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느껴지느냐? 이 심장은 오직 너를 위해 뛴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순간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숨결 또한 너의 것이다. 그 순간 아가씨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그의 팔이 이내 아가씨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처럼 두 사람의 입맞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위태로운 신분도 모두 하얀 포말이 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직 서로의 온기와 숨결, 심장의 고독만이 존재하는 둘만의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져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 손가락질할 세상의 시선도 이들을 쫓을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저 두 아이의 사랑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이 하찮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검푸른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동이 트겠지요. 저 파도가 끝나는 곳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옹주도 명문가의 도련님도 아닌 그저 서로를 지독히 사랑하는 한 사내와 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제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분의 완전한 세상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심이었습니다. 부디 저 파도가 두 분의 앞길을 평온하게 인도해 주기를. 저는 눈을 감고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